40년 경력의 송이꾼 박봉식 씨는 오늘도 새벽 1시에 홀로 산을 탔습니다. 9월에서 10월, 이 짧은 한 달이 1년 농사와도 같은 송이철이기 때문이죠. 그날도 늘 그랬듯이 조용히 산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백사가 입에 검은 봉다리를 물고 몸을 웅크린 채 봉식을 노려보는 겁니다. 순간 봉식은 알았습니다. 이건 쓰레기도 우연도 아니란 걸요. 상처 입은 백사를 조심스레 치료해주자. 그날 이후 봉식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댓글로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봉식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도 없이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것이 벌써 40년째죠.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오늘도 산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낡은 등산복을 입고 허리에 송이칼을 차고 봉다리를 메고 나서면 어느새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식을 두고 송이는 봉식이 아니면 안 나온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봉식의 송이 채취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지만 봉식곤이는 그것이 단순한 기술이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과의 교감,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송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산길을 오르며 봉식은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산을 오르내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이 일을 이어오고 있죠. 송이철이 되면 온 마을이 들썩이지만 봉식만은 항상 조용히 혼자서 산을 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럿이 몰려다니며 떠들썩하게 송이를 찾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올해도 가을이 깊어가면서 송이철이 돌아왔습니다. 봉식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죠. 송이 수입으로 1년을 버텨야 하니까요. 다른 일은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봉식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마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봉식이 송이를 채취하는 산 일대에 민자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개발업체에서 마을에 찾아와 주민 설명회도 열고 보상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식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산이 훼손되면 송이는 물론이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봉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송이가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영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개발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산과 함께 살아온 40년, 그 세월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은 확고합니다. 9월 말, 봉식은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죠. 송이가 가장 잘 나는 구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봉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앞쪽 소나무 그늘 아래 하얀 무언가가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서 봉식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하얀 뱀이었습니다. 백사죠. 몸 길이가 1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뱀이 소나무 뿌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그 새하얀 몸빛은 여전히 신비로워 보였어요. 더욱 기이한 것은 백사의 입에 검은 비닐 조각이 물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봉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백사를 보게 되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산신령의 사자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평생 산에서 살면서도 백사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봉식이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이야. 마음 한편으로는 백사를 살려보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입에 물린 비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백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봉식은 조심스럽게 백사 곁에 앉아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송이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사를 발견한 그 주변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송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봉식이 지금까지 본 송이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큰 것들이었죠. 마치 백사가 송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봉식은 조심스럽게 송이들을 채취하며 마음속으로 백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다리에 송이를 가득 담고 산을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봉다리를 메고 내려오는 길, 봉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백사의 등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3장. 마을로 돌아온 봉식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송이를 가득 담은 봉다리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백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새하얀 몸빛과 입에 물린 검은 비닐,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발견한 거대한 송이들까지. 마을 이장 최만식이 봉식의 집 앞을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산에서 내려온 봉식을 보고 궁금해했거든요. 봉식은 주저하면서도 백사를 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산에 온갖 짐승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런 것 보면 산림청에 신고나 하라고요. 백사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며 이신 같은 걸 믿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개발시대에 무슨 산신령 타령이냐는 식이었죠. 이장이 돌아간 후 동생 명식이 찾아왔습니다. 명식은 형이 또 산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온 거였어요. 하지만 대화는 금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명식은 형에게 이제 그만 산 일을 정리하고 마을 아래로 내려와 살라고 말했거든요. 명식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항상 산만 생각하고 가족은 뒷전이라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심지어 조카 준호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도 형은 산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봉식은 말없이 명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산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산이 자신을 부르고 있고 자신도 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제의 대화는 결국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후배 송이꾼 허만호가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만호는 봉식보다 10살 어리지만 송이, 채취, 경력은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늘 봉식의 실력을 부러워했고 때로는 시기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만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오늘 봉식이 가져온 송이가 어디서 난 건지, 혹시 새로운 자리를 발견한 건 아닌지 말이에요. 봉식은 어물쩍 넘어갔지만 만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호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송이 자리를 알아내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봉식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백사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산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일까? 봉식의 마음속에서는 확신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살던 딸 정임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평소 건강했던 사람인데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잠시 고향에 내려와 쉬겠다고 했습니다. 봉식은 딸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임은 말수가 적어졌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지만 정임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봉식은 어떻게든 딸의 기운을 돋워주고 싶었어요. 그때 봉식은 백사를 발견했던 그 자리 근처에서 본 약초들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산약초, 지식이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더덕, 도라지, 그리고 몇 가지 귀한 약초들이 그 근처에 자라고 있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봉식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백사가 있던 자리는 이미 깨끗해져 있었지만 그 주변의 약초들은 여전히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봉식은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캐었습니다. 마치 백사가 딸을 위해 이 자리를 알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봉식은 정성스럽게 약초를 우려서 죽을 끓였습니다. 정임은 처음에는 쓰다며 거부했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며칠 후부터 정임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임은 서울로 올라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의사는 정임의 수치가 놀랄 만큼
좋아졌다며 감탄했습니다. 이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정임은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준 약초죽 덕분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봉식은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백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백사가 정말로 딸을 위해 나타난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편 손자 준호가 대학 연구 프로젝트로 산에서 지진 계측 연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답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 했어요. 할아버지의 송이 채취 방법이나 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송이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느냐고요. 봉식은 산이 알려준다고 대답했지만 준호는 그런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과학, 직감과 논리 사이의 충돌이었죠. 봉식은 준호가 언젠가는 산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준호는 할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10월 중순이 되면서 본격적인 송이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시기였죠.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봉식이 평소에 송이가 나지 않던 지역에서 계속해서 큰 송이들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백사를 본 이후로 이상할 정도로 운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다른 송이꾼들은 봉식의 성과를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허만호는 노골적으로 시기심을 드러냈어요. 만호는 봉식을 따라다니며 그의 송이 채취 경로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봉식이 어떤 비법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만호는 몰래 봉식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봉식이 백사를 발견했던 그 지역으로 향하는 걸 보고 은밀히 뒤쫓았어요. 하지만 험한 산길에서 발을 헛디딘 만호는 큰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만호의 비명소리를 들은 봉식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만호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봉식은 주저하지 않고 만호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만호는 봉식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려서 몰래 따라온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요. 봉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만호를 업고 내려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겨우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호는 다리뼈에 금이 간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몇 주간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호는 봉식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봉식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그 일을 계기로 만호의 봉식에 대한 시기심은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또 다른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장 최만식이 마을 이장으로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이장은 봉식의 송이밭이 있는 산 일대가 이조트 개발 예정지로 확정되었다고 공표했습니다. 개발업체에서는 상당한 보상금을 제시했고 마을 전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봉식만은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봉식은 이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개발은 진행될 것이고 봉식도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동생 명식은 자기 몫의 산 지분을 개발업체에 팔아버렸습니다. 형에게 미리 상의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명식은 형이 언제까지 산에 매달려 있을 거냐며 이참에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봉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생 의지해온 산이 사라질 위기였고 가족들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백사가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1월 초 준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봉다리를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 봉다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평소 할아버지는 아무도 봉다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그날은 잠시 외출한 사이였어요. 봉다리 안에서 준호가 발견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낡은 한지에 붓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체를 보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제목을 보니 산신비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조선시대 문체로 쓰인 그 문서에는 산에서 지내는 제례법과 백사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백사가 나타나는 것은 산신령의 경고이며 이때 올바른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송이가 나는 자리와 계절, 그리고 산의 기운을 읽는 방법들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이 할아버지의 송이, 채취, 방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때 봉식이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봉다리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본 봉식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어요. 평생 온화했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봉식은 준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문서는 집안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며 절대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저 문서가 진짜일까 아니면 단순한 미신의 산물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할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봉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산에서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많이 보이던 동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새들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봉식은 이런 현상들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산신비첩에 기록된 경고의 징조들과 비슷했거든요. 동시에 개발업체의 공사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측량팀이 산에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조사하고 있었고 나무에 빨간 페인트로 표시를 해두고 있었어요. 봉식이 평생 송이를 채취했던 그 소중한 자리들이 모두 공사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장 최만식은 봉식을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개발을 막을 수는 없으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봉식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산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장은 봉식의 완고함에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봉식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백사가 전한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산을 지키라는 것, 그것이 백사가 자신에게 준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1월 중순, 공사 시작 예정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봉식은 산신비첩을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어요. 백사가 나타났을 때 지내야 하는 제사의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방식대로 산신령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봉식은 혼자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스럽게 지은 밥과 나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백사를 발견했던 그 자리에서 딴 약초들도 함께 올렸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사 시작 전날 밤, 봉식은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험한 밤길을 올라갔어요. 백사가 있던 그 자리에 도착해서 제물을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께 이 산을 지켜달라고, 개발로 인한 재앙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산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정적만이 흘렀어요. 봉식은 마치 산 전체가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새어져서 폭우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비가 내릴 줄 몰랐거든요.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산 쪽에서는 물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어요. 개발 예정지였던 리조트 부지에는 특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형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조트 개발 예정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산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그 일대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개발 계획은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개발업체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미 투입한 설계 비용과 측량 비용 등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을은 순식간에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봉식이 공사 전날 밤에 산에서 제사를 지냈다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산신령의 노여움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장 최만식은 봉식을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정말로 제사를 지낸 것이냐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봉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했을 뿐이라고, 산이 스스로 자신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제사와 산사태 사이에 정말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산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발업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 주민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개발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봉식을 탓했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장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예전과 다름없이 조용히 산을 올랐습니다. 산사태로 지형이 바뀌긴 했지만 송이가 자라는 다른 구역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오히려 개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산 전체가 더욱 평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진 계측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산사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고 했어요. 과학적으로는 집안의 약화와 집중호우가 겹친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서도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과학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는 과학으론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산신비첩의 내용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요. 봉식은 손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산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과학과 전통이 반드시 대립할 필요는 없다는 것, 둘 다 세상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걸 말해주었어요. 한편 허만호는 다리가 나은 후 다시 봉식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으로였어요. 만호는 봉식에게 송이 채취의 진짜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산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봉식은 만호의 진심을 알아보고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비첩의 내용 중 일부를 전해주면서 산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산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동생 명식도 형을 찾아왔습니다. 산사태 이후 개발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게 되면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성급하게 땅을 팔아버린 것을 뉘우치며 형에게 사과했습니다. 형이 끝까지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장 최만식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며 사실상 이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발을 강행하려다가 마을 전체를 공경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봉식은 이장에게도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12월이 되면서 송이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봉식은 마지막 송이 채취를 하러 산에 올랐어요. 백사를 처음 발견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돌무덤이 쌓여 있었습니다. 봉식이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죠. 산을 내려오는 길에 봉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산이 버리는 사람은 산에 못 붙어 살고 산이 살리는 사람은 평생 산에 붙어 살아가는 법이지. 마치 백사와 산사태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봉식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정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준호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명식도 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봉식은 혼자 마당에 나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자신은 이 산을 오르내리며 송이를 채취할 것입니다. 백사가 전해준 메시지대로 산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박봉식 씨는 오늘도 말없이 산을 오릅니다. 누구는 우연이라 하고 누구는 미신이라 말하지만 봉식에게 백사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산에서 얻는 것이 단지 송이만은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삶이란 건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과 함께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흐른다는 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산에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추억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